윤상현입니다. 인사 올리겠습니다. 특강이라기보다는 제가 일단 우리 자유헌정 포럼 예전에 존경하는 신규철 선배님으로부터 여러 좋은 말씀을 많이 들었습니다. 우리 정영근 회장님, 또 우리 곽정현 총대님, 송광호 선배님, 또 이경재 선배님, 우리 변정일 선배님, 정말로 대선배님들 이렇게 같이 오랜만에 이렇게 뵙게 돼서 영광입니다. 사실 제가 여러 가지 국회 의정 활동은 외교안보 쪽에 오래 했습니다. 지난 20대 국회까지 외교통일위원회 12년 복박이로 있었고 외교통일위원장까지 마치고 이번 국회에서는 문체위 또 정무위원회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오늘 제가 최근에 왜 윤상현이가 전당대회 출마를 결심하고 어떤 메시지를 우리 당원분들께 드리냐 하나 이런 문제를 가지고 같이 한번 생각하는 계기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저는 사실 제 지역구에 연고는 없습니다. 연고가 전혀 없습니다. 제 아버님이 충청남도 청양 출신이시고 대종고등학교 국문사학교 나오셨습니다. 저희 어머님은 경상북도 의성 경북여고 대구대학 나오셨습니다. 그래서 과거 93년도인가 4년도에 제가 정치학 박사 따고 왔을 때 JP 어른 측에서 야 청양에 국회의원 한번 나가라 이런 제안을 받았었는데 그때는 서울대학교 교수 하는 게 꿈이었습니다. 근데 사실 서울대 정치학과 제가 이 경제학과를 나와서 국제정치학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당시 서울대 국제관계대학원이 처음 태동하면서 미국에서 영어로 강의하는 사람이 있나 보니까 거의 없습니다. 저 혼자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서울대학교 국제대학원에 여러 선배님들하고 어플라이 했는데 다 됐습니다. 다 됐는데 경제과 나와서 국제정치 TO를 가져간다고 교수님이 싸우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 뒤에는 이제 정운찬 선생님이 계시고 또 반대편에서는 이제 외교학과 주임 선생님 계시고 그게 타협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학교에서 야 미국에서 일단 나와서 계약직으로 몇 년 있어봐라. 그래가지고 한국에 나와서 이제 한 2년 있었습니다. 그때 우리 이해창 총재님하고 인연을 맺게 됐고 그러면서 대학이 내가 생각하는 대학이 아니구나. 그래서 대학을 한번 바꿔봐야 되겠다 하는 심정으로 당시에 16대 총선 386 바람이 불 때 이해창 총재께서 한번 해봐라 해가지고 이제 그때 정치에 노크를 하게 됐고 그런데 저희 정치적인 업보 때문에 정치권 진입이 참 어려웠습니다. 그때 원희룡, 오세훈, 고진환, 정태근, 윤상현 5인방 만들어 놓고 당무위원회에서 이해창 총재께서 윤상현 내가 보장한다 라고까지 말씀하셨는데 당시 이제 여러 가지 개인적인 사정 때문에 입문을 못했습니다. 계속 다 됐는데 빠지고 그래서 2002년도 7월 7일 재보궐선거가 있었습니다. 2000년 대선 전에. 그래서 하남에까지 갔는데 그때 하남에서도 1등으로 갔는데 3등 후보 김황식을 주더라고요. 그래서 야 정치하는 게 이런 거구나. 그래서 공천이라는 건 저는 기본적으로 쟁취하는 것이다 라는 신념을 갖게 돼요. 공천은 받는 게 아니라 내가 쟁취하는 것이다. 1등인 그 당시에 모교상 의원께서 경기도당 위원장이셨고 홍문표 의원께서 사무처장 하셨고 대표 최고위원이 서청원 최고위원 그때 최고위원이 강재석 또 강창희, 박희태, 김진재, 김정수 이런 분들이었습니다. 저 문제 가지고 대판 싸웠습니다.
서청원 대표께서 저를 반대하시고 나머지 최고위원들은 전부 다 저를 줘야 된다. 1등인데. 아, 현철이 때문에 안 된다는 거다. 현철이가 마산에 나가려는데 현철이 쳤으면 윤상현도 전두환 쪽이기 때문에 쳐야 된다. 그래서 1등인 저를 안 주고 3등인 김항식 후보를 주더라. 그때 강창희 강재석 의원 두 분이 불러놓고 강재석 의원이 한참 뭐라고 성토를 하시더라고요. 서청원 대표. 야, 너 그러지 말고 너 대구로 와라. 대구로. 아니면 의성으로 와라. 강재석 최고위원께서 저보고 그러시는데 어머니 의성의 그 고향의 후배 되십니다. 너 의성이나 대구 와라. 내가 지구당 만들어줄게. 야, 너 매번 떨어지니까 안 된다. 아닙니다. 선배님, 저는 수도권에서 하겠습니다. 수도권. 했더니 떨어지니까 우이창 대통령 후보께서 저를 청년특보로 임명하셨고 그 다음에 대선에서 떨어진 다음에 최병렬 대표 체제로 넘어갔습니다. 그랬더니 우리 아시다시피 그 김부겸부터 시작해서 안영근 또 이우재 등 이 독수리 오영재라고 해가지고 한나라당을 탈당하지 않았습니까? 그래가지고 여러 지역구가 나옵니다. 김영춘. 그래서 너 김영춘이라는 지역에 가라. 광진을인데 제 기억에. 너 거기 가라. 당에서 얘기합니다. 그냥 줄게. 아예 아닙니다. 저는 서울이 아니라 딴 데를 보겠습니다. 그런데 인천이라는 데를 보니까 당시 존경하는 이영재 선배님께서 계셨는데 야, 인천이라는 데는 정말로 그 당시에 2003년도 노무현 대통령께서 앞으로 뉴욕 같은 도시가 될 것이다 라고 한 얘기가 귀에 쟁쟁한 거예요. 아, 맞다. 뉴욕 같은 도시가 되는데 제가 10년 동안 미국에서 국제적인 물 먹은 게 인천의 발전을 위해서 반드시 도움이 될 거다. 내가 이 지역 출신 아니지만 내가 이 지역을 발전시키고 내가 이 지역을 위해서 헌신한 면에 있어서는 남들보다 상대적으로 우위에 있을 수 있다는 딱 신념 하나 가지고 여기 국회에서 제 지역까지 해보니까 한 낮에 차가 막 40분 정도 걸립니다. 그래서 아는 사람 수도원에서 그 당시에 아파트 1,000만 원짜리 월세 한 30만 원 했던 것 같아요. 거기에 해놓고 점심에도 빼가 저녁에도 폭탄 좀 마시는 사람들을 사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일궈내려고 윤상현의 정치 실험, 학연, 현연, 지원 없이 윤상현의 이름 석자 가지고 승부를 걸겠다. 제가 내려가니까 당시 정진석, 공주에 있는 우연자, 지금 제 고향 우연이신데 야, 너 미쳤냐? 너 왜 수도권에 가냐? 너 떨어져. 이게 첫마디였어요. 제가 수도권에 내가 어떻게든 해서 역사를 만들어 보겠다고 해서 내려갔는데 벌써 20년 가까이 됩니다. 그간에 낙선했습니다. 또 당선도 해보고 또 박근혜 대통령 가까이 모시면서 또 공천 탈락도 2016년, 2020년 연거푸 해보고 또 연거푸 살아보고 또 문재인 정부에서 친박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정치적으로 죽이려고 많이 했습니다. 우리 최경환 의원 그렇게 되셨고 또 홍문종 의원 지금 영화에 몸이 돼 계시고 또 이우연 의원도 그랬고 그러면서 저도 선거법 정치적인 기소 재판 이제 지난달에 대법원에서 이제 무죄 확정이 되고 20년 가까이 정치를 하면서 20년 전의 정치, 20년 전의 대한민국과 현재의 정치, 현재의 대한민국을 보면은 솔직히 정치가 더욱더 황폐화됐습니다. 낭만이 없습니다. 또 20년 전의 대한민국 그리고 현재의 대한민국 이념 간, 세대 간, 지역 간, 젠더 간 너무너무 분열되어 있습니다. 야, 이렇게 분열된 이유가 뭐냐? 결국은 정치가 그 역할을 하지 못했다. 정치가 바로 서지 못했다. 그럼 정치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정당부터 바로 세워야 된다. 우리 국민의힘부터 바로 세워야 된다. 누구나 다 윤석열 정부의 성공을 얘기합니다. 누구나 다 총선 승리를 얘기합니다. 윤석열 정부 성공하기 힘듭니다. 사실 과거 우파 정부, 성공한 정부가 있었습니까? 한번 선배님들
박근혜 정부, 이명박 정부, 노태우 정부, 전두환 정부, 박정희 정부, 박정희 대통령은 암살당하셨죠. 그럼 우파 정부의 성공이라는 게 확률적으로 따져보면은 10%도 안 되는 무용한 게임입니다. 근데 너도 나도 다 윤석열 정부를 성공시켰대. 성공하기 힘듭니다. 내년 총선 승리, 솔직히 수도권 민심 떠나갔습니다. 많이 떠나갔습니다. 저희 지역에서 얘기를 합니다. MZ세대 떠나갔습니다. 중도층 많이 이반되죠. 그럼 윤석열 정부를 성공시켜. 야, 총선 승리를 시키겠다는데 정말 그 가능성이 얼마나 되나? 가능성 별로 없습니다. 윤석열 정부 성공시키다. 좋다. 그러면 정당부터 바로 세워야 됩니다. 우리 국민의힘 정당부터 바로 세워야 됩니다. 국민의힘 보면 세상에 이런 오합지졸이 없고요. 세상에 이런 이익집단이 없어요. 한마디로 이익집단이. 저는 속으로 경멸합니다. 속으로 솔직히. 제가 박 대통령 가까이 보면서 박근혜 대통령 억울하죠. 제가 오늘 성남시청 앞에 갔는데 삼자뇌물죄로 들어가셨습니다. 삼자뇌물. 소위 말해서 삼성물산 제일모직 합병안건에 있어서 당시 이재용 삼성 부회장으로부터 청탁을 받았다. 그 청탁이 제대로 규명을 못해서 묵시적인 청탁이라고 합니다. 묵시적인 청탁에 대한 대가를 박 대통령이 받은 게 아니라 박 대통령 모르게 최순실이가 받았습니다. 아시다시피 삼성의 말 받지 않았습니까? 그게 삼자뇌물죄로 여러 제목 중에 한 제목으로 유죄 확정을 받았습니다. 그러면은 우리 이재명 대표는 더 심한 경우죠. 소위 말해서 두산건설로부터 의료용 부지를 용도 변경 4단계를 해주면서 50억에 달하는 후원금을 성남FC 구단에다 받은 거죠. 여기는 묵시적인 청탁도 아니고 명시적인 청탁입니다. 아예 국회의원이 가서 해달라고 요청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FC라는 그 3자한테 가는 것도 본인이 다 알았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내부적으로 보고까지 올라가서 이게 3자 뇌물죄 위반 소지가 있으니까 하지 말라는 보고까지 받았는데 결국에는 이재명 당시 2014년, 2018년 성남시장 재직 시절에 그 3자라는 성남FC에 50억 후원금을 받았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3자 뇌물죄로 구속이 돼서 형벌을 받았다는 이재명 대표는 훨씬 더 중하면 중하지 결코 가볍지 않은 죄입니다. 그런데 박 대통령 이렇게 4년 9개월 5개월 치르셨습니다. 정말로 형용할 수가 없죠. 지금도 사람을 안 만나셔요. 그런데 박 대통령 탄핵을 했습니다. 정말로. 탄핵에는 한번 보십시오. 민주당 박지원 대표하고 연합해서 당시 대통령을 탄핵했습니다. 하여튼 탄핵의 경과나 원인 얘기는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만은 그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그 결과. 박근혜 대통령 탄핵해가지고 그 결과가 무지막지한, 무자비한 문재인 정부를 들였습니다. 박근혜 정부 탄핵의 결과는 무지막지한 문재인 정부의 태도입니다.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한마디로 대한민국 가치, 근간, 송두리째 무너뜨렸습니다. 정치는 한마디로 문민 통치가 되었죠. 경제 완전히 망해버렸죠. 외교 안보 정말로 해체하게 바꿨습니다. 세상에 이렇게 대한민국 헌정사상, 대한민국을 가치와 근간을 무너뜨리려고 했던 정부가 있었나? 없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문재인 대통령보다 못한 게 뭐가 있나? 별로 없습니다. 제가 따져보니까. 그런데 우리는 박 대통령을 우리 스스로 쳤습니다. 그리고 무지막지한 문재인 정부를 태동시켰습니다. 결국 우리 이 국민의힘에 내재되어 있는 고질적인 병폐적인 이 DNA가 있습니다. 그 DNA가 뭐냐? 뺄셈 정치 DNA입니다. 혼자 교만한 조그마한 권력을 잡아들면은 그 권력을 붙잡고 내가 최고고 거기에 핵심을 만들고 나머지는
반대 세력으로 쳐부수고 그리고 내쫓고 징계하는 탄핵하는 이 뺄셈 정치의 DNA가 너무나도 강하다는 거. 야, 이 나쁜 고질적인 병폐를 지우지 않으면 우리 당이 제대로 쓸 수가 없습니다. 뺄셈 정치가 아니라 덧셈 정치가. 이준석 대표 같은 경우 한번 보십시오. 이준석 대표, 우리가 지난 3월 9일 정권 탈환한 가장 큰 배경, 결국에는 젊은 세력이 왔습니다. 젊은 세력. 이준석으로 분류되는 젊은 세력이 왔습니다. 물론 이준석이 행동하는 거 보면 정말로 치기언의 행동을 너무 많이 합니다. 저도 많이 야단쳤어요. 그런데 그 이준석도 하나의 젊은 세대의 정치 연합이 됐는데 결국에는 그 젊은 세대들이 다 빠져나갔습니다. 다 빠져나갔습니다. 그러면은 이준석을 제가요 정말로 황당하게 놀라는 적이 있어요. 작년 3월 9일날 대선에서 이겼습니다. 대선 딱 2개월 전인 1월 9일날 비공개 의원총회가 있었습니다.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정말로. 이 당 국회의원들을 보면서 깜짝 놀랐어요. 들어갔는데 이준석이를 대표를 내리자는 사퇴 결의안을 통과시키잖아. 상상을 초월합니다. 이야, 선거를 2개월 남겨놓고 대표를 사퇴시키자. 그런데 원내대표부터 해서 석부대표 그 사람들이 더 펄펄 날뛰는. 나는 깜짝 놀랐어요. 하태경 의원이 나가서 반발하고 말이 안 통합니다. 윤영석 의원 가서 중도적인 얘기하고 그리고 나머지는 전부 사퇴시키잖아요. 어떤 의원은요 이준석이를 사이코라고 사이코. 윤핵관을 따른 어떤 의원은 세상에서는 사이코 못 봤다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가 보다 못해서 옆에 있는 이현승 의원한테 야 세상에 대선을 2개월 앞에 두고 대표를 탄핵시켜도 내쫓겠다는 저런 당을 내가 처음 봤다. 너 가서 얘기해봐. 그 다음에 제가 나갔습니다. 야, 국민의힘 진짜 역대 대선을 치르면서 이렇게 엉터리 선대위를 처음 본다. 솔직하게. 선대위, 원내대표, 선대위원장 가장 최악이다. 내가 보기에. 민주당에서 예를 들어서 헌법 개정에 대해서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 직선제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은 여기는 우리 당의 헌법 개정안이 뭔지도 얘기 안 합니다. 그냥 이재명의 정치적인 꼼수다. 이렇게 비판하고 많아요. 세상에 나는 이런 선대위를 처음 봤다.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정치연합을 한 젊은 표상으로 데리고 이준석이를 내쫓으려고 하느냐. 너희들 몇 년 전에 박근혜 탄핵하지 않았느냐. 박근혜 탄핵 한 놈들이 또 그러는 겁니다. 박근혜 탄핵에서 어떻게 됐어? 대한민국이 망치지 않았어? 지금도 반성을 못해. 또 선거 2개월 놓고 이준석이를 쫓아내? 어떻게 이런 생각을 가지냐. 나는 한마디로 박근혜 탄핵에 대자비를 본다. 절대로 나는 반대한다. 결국에 끝나고 나서 재선 의원들이 와가지고 저한테 형님 때문에 물러섭니다. 저 때문에 물러선다. 나는 정말로 이해를 못해. 이준석을 쫓아내고 선거를 이길 수 있다는 그 발상 자체. 나는 이해가 안 돼. 이 당의 고질적인 병폐적인 DNA. 바로 그겁니다. 일단 눈앞에 가장 힘 있는 사람에게 그 사람 뜻대로 가보려고 하는 그 기질. 그거 고치지 않으면 뺄셈 정치의 DNA가 아니라 덧셈 정치의 DNA로 가야 된다. 뺄셈 정치 철저히 배격하고 우리 당 안에는 우리가 동지라는 의식이 있어야 됩니다. 서로 상대의 존재를 인정하는 가운데 우리가 하나라는 생각, 원팀이라는 생각, 상생화합해서 원팀이라는 생각을 마지노를 가져야 되는데 그 생각이 없는 집단입니다. 우리가 지난 대선에서 24만 6천 표가 이겼습니다. 모든 사람을 안철수까지 끌어들이고 이준석까지 끌어들이고 젊은 사람이 똘똘 많아서 우리가 민당 이재명 후보한테 이긴 게 24만 표 차이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벌써부터 우리는 분열되기 시작했습니다. 뺄생정치의 DNA가 극성 부리기 시작했습니다. 윤핵관, 천만에 윤핵관 말이 안 되는 짓 하고 있는 겁니다. 윤핵관에 의존한 정치, 대통령이 막중한 이런 거에 대해서 제가 당원분들께 솔직하게 느낌을 말씀드리려고 나왔습니다. 뺄셈이 아니라 덧셈 정치로 가요. 우리가 윤핵관도 필요하고 그러면 윤핵관도 필요하고 이준석도 같이 가고 유승민도 가. 저보고 많은 사람들이 얘기해요. 의원님 제발 이준석 유승민 얘기하지 마세요. 이준석 유승민? 저 같으면요. 이 당에 있기보다는 탈당하는 걸 택할 것 같아요. 이 DNA가 너무 아주 이기적이고 배척하는 탄핵의 DNA를 버리지 못해. 솔직히 이준석 오늘에 가면 3번 떨어졌습니다. 내년에 떨어질 확률 많아요. 신당 차릴 거야. 젊은 사람들 팔로워 한 20만 명 됩니다. 30만 명 몰려줍니다. 유승민 의원하고 결합해서 솔직히 윤석열 정권에 대한 반사적 이득을 가져가고 국민의힘에서 공천 떨어진 사람들 모으면은 솔직히 비례대표로 몇 석 가져옵니다. 2사람은 삽니다. 우리 국민의힘 수도권 전멸합니다. 이런 거에 대해서 생각을 안 하는 집단. 왜 생각을 안 할까? 윤핵관들의 이 지역구가 공천이꼴 당선된 텃밭이기 때문에 텃밭. 수도권에서 저같이 처절하게 낙선도 해보고 공천 탈락도 여러 번 해보고 무소속으로 살아오고 그러면 한 사람 한 사람의 중요성을 아는 겁니다. 아, 이준석, 유승민 아무리 다른 입장에 있더라도 야, 한 팀으로 가야지. 우리가 뭉쳐야지. 우리가 한 사람도 이탈돼서 새로운 당을 차릴 때 결국 부메랑으로 우리를 해야 하는 거지. 이런 생각을 안 가요. 그럼 왜 이런 생각을 안 가질까요? 솔직히 안 가는 이유는요. 당 전체가 우파 이념이 없기 때문입니다. 자유민주주의 우파 이념이 강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자유민주주의 떠들어대죠. 그러나 그게 신념화되어 있지 않는 집단이에요. 오직 내 앞에 있는 것은 이익밖에 없습니다. 이익 집단이기 때문에 내가 공천 한 번 더 받고 재선 한 번 더 하겠다는 그 이익만 가지고 있는 집단이지 이념성이 없는 집단입니다. 한마디로. 민당을 한번 보십시오. 조국이나 추미애. 야, 국민 눈높이하고 맞지 않는 발언을 합니다. 그러면은 김의겸, 김남국 한 3-4명이 얼토 또 자기 동료들을 보호하고 옹호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한 사람이 뭔가 아버지의 하나 무슨 잘못이 있었어요. 작년 재작년에 우리 초선 의원인데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전부 다 가가지고요. 전부 다 가가지고 탈당을 권유하는 집단입니다. 제발 나가달라. 나는 세상에 이런 집단을 처음 봤습니다. 탈당해달라고 요구합니다. 같은 동료를 초선 의원들이 가가지고 제발 나가달라. 서울에서 부산까지 KTX 타고 가다가 야 배탈이 나면 너 내려. 세상에 이렇게 매정한 집단, 희열한 집단이 어디 있습니까? 제가 한 일화로 2012년 박근혜 대선 후보 캠프에 있어서 공보단장을 한 적이 있습니다. 2012년 5월인가 6월인가 정돈 체포 동의안이 국회로 왔습니다. 그때 법무장관이 권재진 법무장관이었어요. MB정부 말기였습니다. 정두환 전 의원이 임석 솔로몬 그룹 회장으로부터 3억 원을 받았다는 겁니다. 본인 추고도 안 받았다. 전달만 해줬다. 그런데 그걸 기화로 해서 당시 이명박 대통령과 정두환 의원 관계 잘 아시잖아요. 결국 국회 체포영장이 왔습니다. 그런데 제가 정두환 의원을 믿었습니다. 자기는 절대로 받지 않고 옆에 전달했다는 식의 의견을 개진했어요. 그런데 제가 박근혜 캠프의 공보단장이었는데 제가 그것을 부결시킨 데 앞장섰습니다. 정도는 비박이었습니다. 저는 친박이었습니다. 비박과 친박을 떠나서 내 동료이기 때문에 내가 체포동의안에 동의함으로써
정치적인 타사를 명할 의체 있지 않다. 나는 내 동료인 청돈을 믿는다. 그랬더니 우리 캠프에 있던 안종범 의원이 막 박수를 치고 난리더라고. 그러면 압도적으로 부결이 됐어요. 당시 이양호 원내대표인데 원내대표께서 박근혜 의원한테 가서 보고를 했어요. 세상에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윤상현 의원이요. 공보단장이 윤상현이 와가지고 얘기해서 우리는 대표님 뜻이 있는 줄 알았다는 식의 그런 얘기예요. 근데 난리가 났어요. 최경환 의원이 저를 불러요. 불러갔더니 야, 너 미쳤니? 너 하고 청돈하고 무슨 관계인데 네가 앞장서가지고 부결시키냐. 너 앞으로 캠프에 4월 동안 나오지 마. 어? 근데 참 홍사덕 의원 그때 캠프의 자장이신 저를 부르셔. 야, 저는 잊지 못해. 홍사덕 의원께서 저를 불러. 야, 윤희연, 네가 진짜 정치한 사람이야. 세상의 동료를 감옥 가라고 밀어놓은 놈들이, 저기 놈들이 제정신이냐? 어? 네가 진짜 정치 잘한다. 저를 다독거려 주시. 그 캠프에서 저를 다독거려 주는 분들은 홍사덕 전 의원님, 최경환 의원님 딱 두 분이셨어요. 그래가지고 며칠 지난 다음에 박근혜 의원께 제가 밤에 전화를 드려서 여차여차해서 이랬습니다. 그랬더니 그분께서 윤희연 앞으로는 꼭 상의하고 하세요 하면서 일단락됐지만 처음에 박근혜 의원께서 노발대발 하셔가지고 정도는 출당시켜라. 윤상현은 당장 해임시켜라의 첫 일성이었는데 결국 4, 5일 지나서 우야무야 됐습니다만 저는 우리 당의 이 고질적인 병폐적인 DNA, 이 집단의 DNA, 결국 우리는 동료가 문제가 생기면요. 너 잠깐 나가줘. 기차에서 내려. 그냥 탈락시켜버립니다. 이거는 동지가 아닙니다. 그냥 이 집단의 구성할 뿐입니다. 그리고 기차는 갑니다. 기차 가다가 너 잠깐 내려. 그리고 기차는 부산까지 달려갑니다. 그럼 왜 이럴까? 이념성이 없는 집단이기 때문입니다. 이념성. 이념성이 없어. 자유민주주의 우파에 대한 이념성이 없는 집단입니다. 그냥 자유민주주의, 아 그래 우리가 지향하는 민주주의지만은 좌파들처럼 뭔가 이념성이 내재화되고 신념화돼가지고 이념적인 동지를 보지 않기 때문에 결국은 우리 당은 흐지부지입니다. 내 앞에 눈앞에 이익만 최고지. 이념은 그 뒤에 온다. 이런 당의 고질적인 병폐적인 DNA를 바꾸지 않으면요. 당이 제대로 쓸 수가 없고 윤석열 정부 실패합니다. 저는 정치라는 걸 서비스라고 생각합니다. 유권자나 국민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감동을 선사하는 거. 그런 숭고함이 있어야 정치를 하는 거다. 그런데 그런 서비스 안 보입니다. 야, 우리 국민의힘 중앙당 민원구 하면 야 24시간 불이 꺼지지 않아. 야, 불이 꺼지지 않아 가서 거린들이 가서 야 내가 먹을 게 없어 구걸했더니 재원 주더라. 아, 국민의힘 당원들이 나가서 한 달에 한 번씩 매주 수요일 아침 7시에 나가서 30분씩 거리 청소를 하더라. 그게 하루가 쌓이고 한 달에 한 번씩 나와서 1년이 쌓이고 2년이 쌓인다. 야, 그리고 우리 당원인데 112, 119가 아니라 국민의힘 신고센터를 했더니 바로 서비스가 돼. 이런 식의 서비스 정당을 쓰지 않으면 국민의힘 힘듭니다. 윤석열 정부도 힘듭니다. 저는 대학 다닐 때 친구들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야, 상현아, 결정적 시기에 우리가 사회주의 혁명을 할 거야. 그리고 정계, 언론계, 노동계, 교육계, 법조계 관계 다 침투할 거예요. 이게 1989년 좌파들이 내건 애국적 사회 진출론입니다. 그래서 이 좌파들이 뭘 했냐면은 1991년 전교조를 만들었습니다. 전교조. 조합원이 20만 명 갔다가 요새는 좀 줄었다고 하는데 좌파 이념의 원상지 전교조라는 안토니오 그람시가 얘기한 좌파의 진지가 있습니다. 근데 우파는 우파 교육을 시킬 진지가 있습니까? 진지 없습니다.
전교제에 대항하는 우파의 친지가 없습니다. 교총이라고 있으면 약합니다. 또 1995년 민노총을 만나. 민노총 조합원이 지난 문재인 정부 때 50만, 60만이 증가해서 120만. 우리 정부는 전교제 1년 예산이 얼마고 조합비로 얼마나 징수한지 전혀 깜깜입니다. 깜깜. 지난번에 어느 조선일보 봤더니 한 달에 10,000원씩 조합비를 징수하면 연간 1,200억. 제가 알기로는 한 3만원씩 하면 3,600억. 왜 지난 촛불 집회 때 그 수많은 노동자들, 민노총 주도하에 광화문 집회 나왔는지 20만이다, 30만이다 나왔던 그 배경에는 전교제의 탄탄한 경제력, 국간이 튼튼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민노총에 대항할 수 있는 우리 국민의힘에 민노총에 대항할 수 있는 우파의 진지가 있느냐? 진지가 없습니다. 작년 8월 13일 8.15 광복절을 앞두고 북한의 조선직업총동맹 중앙위원회라는 단체가 8.15 광복절 축하 연대사를 보냅니다. 그 연대사의 내용을 보면은 노동자 단체들끼리 어떤 연대, 노동의 가치 이런 얘기는 하나도 안 나오고 윤석열 정부는 친미 4대주의 정권이다. 그리고 한미 군사훈련 하지 마라. 한미일 군사훈련 하지 마라. 정치성 구호만 있습니다. 그런데 민노총이 지금도 그 연대사를 한 140일째 민노총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국가보안법 8조 해양통신 딱 걸리는 거. 통신에 걸리는 거.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 지금도 그대로 그 연대사가 민노총 홈페이지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제가 보안수사하는 사람들한테 야, 그것 좀 제발 단속 좀 해라. 그리고 민노총 지도부를 압수수색해라. 국가보안법 8조 위반이다. 그걸 빌미로 해서 민노총 때려 한번 압수수색을 해봐라. 아직까지 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제가 그래서 보안수사 맞는 사람들 만나서 얘기했더니 고발인 조사는 마쳤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민노총이 이 북한의 연대사 그게 바로 지령문이라는 지령문. 보안수사하는 분들은 지령문이 극히 내려옵니다. 결국 민노총이 얘기하는 한미동맹 철폐, 주한미군 철수, 국가보안법 폐지, 연방제 통일, 사드 배치 반대, 한미 군사훈련 반대, 한미일 군사협력 반대가 바로 조선노동당이 얘기하는 것 똑같습니다. 민노총이 저렇게 120만 명의 정치 세력 단체인데 우리 우파에 이른 단체가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무지막지한 무자비한 민주당도 상대를 해야죠. 또 민노총도 상대해야죠. 또 전교조도 상대해야죠. 그런데 상대할 집단이 국민의힘밖에 없습니다. 작년 10월 말에 국정감사하는데 경기도 기독교연합회 박정호 목사님 또 에스더 부기도에 우리 탄핵반대 집회 처음 나왔던 이용희 장로님 또 조영길 변호사 세 분이 저를 찾아왔어요. 윤 의원, 이 정부 뭐하는 정부냐고. 왜 그렇습니까? 아니 정권이 바뀌었는데 교과서 시안에 보면 6.25 남친 빠져있어. 자유민주도 빠져있어. 세상에 정권이 바뀌었는데요. 올해 나와서 나올 이 교과서 시안에 보니까 자유민주주의 다 삭제되어 있습니다. 6.25 남친도 빠져있는 겁니다. 정권이 바뀌었는데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냐? 예. 아직까지 좌파 숙주들이 희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교과서 집필이 그대로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그런 거에 대해서 누군가 교육부 공무원이든 국회의원이든 교육이고 대통령실들 그걸 잡아내야 되잖아요. 한 사람도 잡아내지 못합니다. 아니, 세상에 이게 어떻게 집권하는 세력입니까? 이렇게 어설픈 집권 세력입니다. 그것을 목사님들이 그걸 가져왔어요. 그 목사님들이 얘기를 안 했더라면 그대로 갔을 거예요. 그래가지고 11시에 부랴부랴 조영 원내대표실에서 회의를 했습니다. 빨리 이거 고쳐서 11월 9일 날
교과서 시안에 6.25 남친 자유민주주의 넣어가지고 그나마 바꾼 교과서 시안을 올해 사용하게 되는 겁니다. 결국 뭐냐? 우파는 자기 이익 아니면은 그렇게 크게 관심이 없어요. 좌파는 이념하는 집단이기 때문에 소위 말해서 좌파의 이념을 반드시 실현시키겠다. 이 목적성, 의지가 강한 집단인데 우리는 그런 의지가 없어요. 그래서 민주당, 민노총, 천교조 여기하고 싸워서 맞상대할 집단은 우파의 진지는 국민의힘밖에 없습니다. 국민의힘이 바로 세야 됩니다. 국민의힘이 바로 세우기 위해서 이러면 안 되겠다. 윤상이 나서서 지난 20년 동안 보고 느낀 거 당당하게 얘기하겠다. 이제는 국민만 보고 얘기하겠다. 대한민국만 생각하겠다. 이런 신념으로 출사표를 던지게 됐습니다. 사실 총선 승리 솔직히 어렵습니다. 최근에 갤럽 여론조사 보면요. 윤석열 정부 견제해야 된다. 여론 지지율 55%. 윤석열 정부를 도와줘야 한다. 41.4%. MZ세대 윤석열 정부를 도와줘야 한다. 20%. 그러면은 우리 당의 뿌리, 심장은 영남입니다. 영남이 정말로 압도적인 지지가 있기 때문에 작년에 정권 교체 성공했습니다. 그러나 이 심장이 영남에서는 거의 우리가 석권을 합니다. 그럼 어디서 싸움이 이루어지는가? 수도권에서 심장이 싸우는 게 아니라 심장은 뛰고 있고 손, 팔, 다리가 싸우는 거다. 손발, 팔, 다리에 해당되는 게 수도권입니다. 수도권에서 싸움이 이루어지는 거다. 그런데 민주당은 호남을 석권할 것이고 국민의힘은 영남을 대체로 석권할 것이고 그러면 우리 수도권 싸움에서 이길 수 있느냐? 서울 49개 의석수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민의 의석수 딱 8개입니다. 민당 41개입니다. 41대 8입니다. 우리 국민의 의석수 뻔합니다. 강남 3구, 서초 2, 송파 2, 용산 1. 이렇습니다. 경기도 59석. 59석 중에 우리 국민의 의석수 지난 총선 7개 얻었습니다. 52석은 야권에 있습니다. 인천 13개 의석이 있습니다. 13개 의석 중에 미래통합당 당시 한석, 제가 무소속 한석 2석입니다. 11개 의석은 민당이 있습니다. 11대 2. 대전 8개 의석이 있습니다. 8개 의석 중에 국민의 의석은 한석도 없습니다. 그러면 300개 의석 중에 비례대표 47석 빼고 253개 지역구 의석 중에 서울, 경기, 인천이 121석인데 121석 중에 국민의 의석수 17석 얻었습니다. 17석. 여기서 수도권이 대약진이에요. 수도권 대전에서 이겨야 됩니다. 그런데 민주당은 대단히 전략적이에요. 민당 지도부를 보면요. 이재명 대표부터 그 밑에 있는 정청래, 고민정, 박찬대, 서영교, 장경태 전부 다 수도권 의원. 한 명도 비수도권 의원이 없습니다. 한 명도 없습니다. 비수도권 의원. 그리고 60을 넘은 사람도 한 사람이 없습니다. 전부 60 미만. 원내 지도부, 박홍근, 진성들 전부 다 수도권 의원들 60 미만의 의원들. 민당은요. 이미 전략적 선택을 했습니다. 수도권에서 몰빵해서 수도권에서 이기겠다. 사실 수도권 선거에서 이긴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2020년 완패했죠. 2016년도 졌죠. 2012년 박근혜 비대위원장이 수도권 선거를 진두지휘할 때도 우리는 수도권에서 졌습니다. 수도권 선거에서 이겨야 되는데 어떻게 수도권 선거를 이깁니까? 다음 총선의 승리는 수도권 승리고 MZ세대, 중도층에서 이겨야 되는데 지금 이 조시로 가서 우리가 이길 거냐? 못 이깁니다. 못 이깁니다. 저는 윤핵관들, 당대표 나가는 분들, 과거 2008년도 정몽준 의원은 울산 텃밭을 버리고 동작을에 와서
정동영 의원하고 싸워서 이겼습니다. 자기 텃밭에 지역구를 버리고 수도권에 와서 싸우는 결기가 있었죠. 우리는 이런 결기도 없습니다. 대표 나가겠다는 분들 수도권에 한번 와라. 어느 분은 당대표 되면은 당 지지율 55%, 대통령 지지율 60%를 만들겠다. 그래서 그러면 서울에 오십시오. 강북에 한번 나가보십시오. 안 나갑니다. 한이라는 소리라고 합니다. 윤핵관 10년 전에는 박근혜 비대위원장 보고 종로 나가라고 했습니다. 왜 한나라당 중진들 그 모양 그 꼴이냐. 왜 수도권에 아무도 안 뛰어드냐. 민당에서는 김부겸이가 대구로 내려오고 문재인이가 부산에 들어오고 근데 한나라당 중진들 한 명도 수도권에 왜 안 뛰어드냐. 박근혜 비대위원장은 종로로 나가라. 우리 장제원 의원 얘기. 근데 지금은 뭐라고 얘기하냐. 통탄한다고 해요. 10년 전에 통탄한다. 한나라당 중진을 통탄한다고 한 장본이 지금은 뭐라고 하냐. 수도권으로 온 건 폐륜이고 허장성세라고 해요. 이게 10년에 따라서 이렇게 말이 180도로 바뀌는 정당입니다. 저는 수도권 선거 공천이꼴 당선된 텃밭의 그거는 못 이깁니다. 2020년 총선에서 김용호 공관위원장이 못 이긴 이유가 있습니다. 지역구가 너무 좋기 때문에. 지역구가 처절하고 절실하고 절박한 지역구에서는 감히 그런 공천을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무조건 이기는 공천, 연줄 살리는 공천, 누구 살리고 누구 좋은 지역, 이 발상절치를 해서는 우리가 망합니다. 그래서 내년도 공천 정말 중요합니다. 공천할 때 대표가 휘둘리지도 않아야 됩니다. 전략적인 마인드가 있어요. 근데 우리 참 저 후보로 나온 분들 제가 과거부터 이렇게 보면은 물론 저보다 인지도 있어요. 저는 그동안에 무소속 오래 있었고 재판받으면서 활동을 안 했습니다. 근데 과거 정치를 해오면서 이야 대통령 후보였고 원내대표였고 근데 무슨 임팩트가 있었나? 저한테 임팩트가 없었어요. 야 저분이 대표가 돼서 공천하고 대통령 관계를 조율해. 야 겁납니다. 대통령 앞에 가면은 중진들이 제대로 얘기도 못합니다. 최고 중진 어떤 분은 윤희야 당신 좀 얘기해. 당신 얘기해. 옛날 10년 전 박근혜 대통령 했던 똑같은 패턴이 똑같이 반복되는 걸 보면서 제가 책에 쓸 건데 너무 놀랍니다. 말을 제대로 못합니다. 저는 박 대통령의 윤 대통령 마음껏 얘기합니다. 왜? 당신의 성공을 위해서. 제가 그런 얘기를 드리는 것은 나는 우리 윤석열 대통령, 그래 형님 대통령의 성공을 바란다. 내 진정성을 바란다. 내가 그래서 솔직하게 말씀드립니다. 말씀을 못 드립니다. 말씀을 못 드리면 결국은 실패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다시 처음으로 돌아와서 윤석열 정부가 성공할 수 있느냐. 과거 우파 정부의 성공률 10%란 솔직히 실패할 확률이 큽니다. 그런데 그 얘기 안 합니다. 다 성공한다고. 성공시킬 수 있다. 제대로 성공시키기 힘듭니다. 또 총선 승리, 수도권 승리, MZ세대의 승리, 중도층의 승리 어렵습니다. 어렵습니다. 1년 만에 회복 그것도 어렵습니다. 특히 당과 대통령실의 관계 조정할 사람 없습니다. 어렵습니다. 그 두 가지 문제를 생각하면서 대통령과 사모님을 보면 애잔합니다. 그 두 사람, 두 분이 혼자서 절벽 위에 서 있는 듯한 그 모습을 매일 상상하면서 내가 윤상현이가 무엇을 되기 위한 게 아니라 진짜 당대표가 되기 위한 게 아니라 애잔하게 보이는 두 분을 한번 성공시켜보겠다. 과거 대통령들의 권력의 몰락을 보면서 몸소 가까이 체험하면서 저런 식으로 가서는 안 된다는 그걸 누군가가 질러주고 국민들과 당원들한테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얘기해 줄 사람은 저 윤상현은 그 신념
그 신념을 가지고 두 분을 위해서 던지려고 당을 한번 제대로 세워보고 윤석열 정부 대통령 한번 선거한 대통령 한번 만들어보고 대한민국을 바로 세워야 되겠다. 그 신념 하나 가지고 또 맨땅에 헤딩하듯 도장하러 나왔습니다.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뭐 말씀 있으세요? 네, 질문이 있으셨어요. 예, 오늘 제가 우리 윤상현 의원 말을 들으면서 전 평소에 듣지 못했던 또 평소에 보지 못했던 윤상현 의원의 모습을 또 새삼스럽게 보게 되었고 뭐 느낀 바가 많습니다. 예, 우리 김일륜 현장 회장님도 오늘 오셨습니다. 예, 예, 우리 윤상현 의원님께 혹시 질문이나 뭐 드리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좀 질문이나 뭐 말씀이나 질타나 주시면은 아니 아니라 너무너무 제가 생각했던 걸 주인이 없는 이 집에서 지금 있는 것 같아가지고 굉장히 허전했거든요. 예. 근데 너무 좋은 말씀했어요. 뭐 질문 좀 하시죠. 예, 말씀 정말 시간이 많을 텐데. 예. 예, 우리 양대웅 우리 부총장입니다. 대한민국에서도 뛰어난 기성을 갖춘 인물이시다 하는 얘기 잘 들어왔습니다. 그동안에 두 번의 무소속 도전과 수도권에 입성을 하면서 소위 쌓아온 갱년들이 오늘 그 출마의 변에 녹록히 녹아있는 걸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우리 한나라당의 국힘의 DNA가 바로 이익 집단이다. 그리고 이념에 대한 정체성이 가장 없는 겁니다. 저도 그렇게 느끼면서 지역의 목민간 생활을 해왔습니다만은 이제 그런 것을 이제 대표가 공개적으로 출마의 변호로 하면서 이것을 지키겠다고 하는 것에 큰 감탄을 하고 적극 지지 의사를 밝힙니다.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해서 좀 더 면밀한 디테일한 그리고 우리 당원들에게 새로운 시대에 새로운 임무를 부과하는 그러한 조치까지 따라서 이것이 반드시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 간절합니다. 그 이상 말씀만 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제가 보면은 저는 국민의힘의 예산의 30%가 여의도 연구원에 갑니다. 그런데 여의도 연구원이 무슨 일을 하는지 모릅니다. 최고위에 들어가면 그냥 여론조사 한번 주고요. 어쩌다가 한번 이슈 브리프라고 나옵니다. 그런데 여의도 연구원장, 지금 김용태 전 의원이 하고 있고 그전에 지상욱 전 의원이 여의도 연구원부터 개편을 해야 됩니다. 여의도 연구원장은 당대 최고 자유민주 우파 이념가가 들어가요. 그러면 국민의힘의 이념적인 좌표를 찍어주고 정책에 대한 이념적인 토대를 제공하고 국민의힘 국회의원 그리고 당원들에 대해서 교육을 시켜야 돼요. 우리는 이념을 모릅니다. 이념. 이 교육부터 시작해요. 그게 여의도 연구원의 개편이다. 저는 이제 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의도 연구원장 정말로 예전에 보면은 제가 학교 다닐 때 노재봉 그 서울대 외교학과 교수 전 국무총리 또 김영자 국민대 박사 막 이 정도의 어떤 당대 최고 이념가들이 와서 민주주의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신념 이념학 교육을 시켜야 된다. 그게 당에서부터 시작이 돼야 된다. 여의도 연구부터 시작이 그거 안 되면은 계속 이 집단은 남습니다. 그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송강호 아까 그 말씀 중에 이기는 공천을 한다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내년도 선거에서 이겨야지만 지금 대통령도 일을 할 수 있고 성공한 대통령으로 역사에 기록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마련한다. 그런데
그동안 쭉 공천 때를 보면은 이기는 공천이 되는데도, 할 수 있는데도 대통령 주변에서 지는 공천을 해왔다 이런 얘기예요. 과연 그것을 어떻게 배격할 것인가, 그게 가장 중요한 그 키포인트다. 그래서 대표가 되신다면은 꼭 이기는 공천, 말하자면 공천권을 국민에게 돌려주는 그러한 결단을 내려야지만 우리가 이길 수 있고 윤 대통령이 성공한 대통령으로 역사에 기록될 수 있다 하는 말씀을 드렸는데, 거기에 대한 좀 비장한 제가 과거에 말씀했어요.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공천심사위원장을 2차례 했습니다. 작년에 6.1 지방선거 때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안철수 의원이 이제 분당갑에 공천받았죠. 7개를 했는데 5개를 성공시켰습니다. 2014년도에 제가 당시 한나라당 사무총장 시절에 그 2014년도 4월 26일 세월호 참사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때 박 대통령의 지지율이 급전직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6.4 지방선거 공천을 홍문정 의원이 담당을 했는데 공천을 너무 잘못해가지고 결국에는 홍문정 의원이 그냥 그만두고 제가 핀치히터로 들어갔어요. 6.4 지방선거를 치러라. 6.4 지방선거에서 당시 서울, 경기, 인천 중에 경기, 인천 2곳을 빼앗아 왔습니다. 그리고 7월 30일 730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15군데가 있어요. 제가 당시 공천심사위원장 하는데 어느 분이라고 말씀 안 돼요. 친박 핵심 한 분이 모 지역에 무조건 이 사람을 전략공천해라. 내려왔습니다. 저한테도 하고 공천심사위원들 전부 다 내려왔어요. 그런데 우리끼리 얘기했습니다. 야, 이거 윤 의원이 알아서 해달라고. 그런데 그 지역 출신의 의원한테 얘기했더니 야, 이거 말이 되냐? 말이 안 됩니다. 이거 하면 망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에 대해서 공천을 하기 위해서 여론조사를 했더니요. 맨 아래입니다. 맨 아래. 진짜 경쟁력이 높은 사람이 여론조사를 보면은 한 6%하고 최고는 48%. 6%를 꼭 낙하산 공천을 때리라. 그런데 제가 딱 판단하건대 여기만의 문제가 아닌 거예요. 여기만의 문제가 아니야. 15개의 공천 원칙이 흐트러지는 거예요. 이기는 공천이고 지역 맞추면 공천이고 그리고 국민 눈높이 공천인데 여기도 이기는 공천이 있는데 그걸 하라는 거야. 해주고 제가 결단했습니다. 아, 내가 사퇴한다. 사퇴. 가지고 원칙대로 해버렸습니다. 그랬더니 경고장이 왔습니다. 저한테. 너무너무 실망했다. 그래서 딱 제가 그 한마디 했습니다. 나는 선거 치고 바로 사퇴합니다. 그런데 7월 30일 날 밤에 보니까요. 야, 4대 11로 시작하는 선거가 11대 4로 이기는 거예요. 저도 깜짝 놀랐어요. 15개 중에 4개만 이길 거라고 처음에 스타트를 했는데 야, 선거운동이 14일인가 15일 끝나서 보니까 11개를 이기는 거예요. 7월 30일 밤 11시가 넘어서 저한테 전화한 분한테 전화했어요. 저 내일 아침 사퇴합니다. 사퇴합니다. 또 청와대에서 전화했어요. 저 사퇴합니다. 왜 사퇴하냐? 네가 이겨놓고 왜 사퇴? 아, 저 사퇴. 지역구 내려가요. 그래서 사퇴했습니다. 그 다음날. 사퇴했는데, 야, 그 의석을 157석을 만들어놨습니다. 청와대에서 너무너무 기분 좋은 거야. 그래서 다시 당시 당 대표가 취임한 지 7월 10일 날 취임을 했습니다. 당시 2014년 7월 10일 날 김무성 대표가 취임하시고 7월 30일 선거가 있었는데 청와대에서 윤상현이 다시 사무총장 임명해라. 또 내려왔어. 저를 다시 선거를 이겼다고. 근데 이제 김무성 대표가 안 됩니다. 윤상현이 아직 재선밖에 안 됩니다. 해서 대통령의 명령을 당 대표가 쳐버린 거예요. 사실.
그때가 박근혜 정부가 퇴동한 지 딱 1년 6개월 된 시점인데 대통령이 당 사무총장 하나를 임명을 못해요. 다시 윤상이 다시 재임시켜라 라고 했는데 김무성 대표가 안 됩니다. 받아쳐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정부가 온전히 갈 수 있습니까? 계속 싸우면서 벌어진 거예요. 결국 그러면서 절 사퇴했는데 공천은 제가 하도 공천을 탈락해봐가지고 공천을 쟁취한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공천에 이기는 공천이 해야 된다. 내가 저 사람 싫다 배제하는 순간 그건 큰 일단은 파일을 키울 생각을 해야지. 지난 2020년 공천이 잘못된 게 파일을 키울 생각을 해야 되는데 키우는 게 아니라 정적관계에 있는 사람들은 다 공천 탈락시키지 않았습니까? 그 파일을 키우는 공천에 있으면 황교안 대표님이 대선 주자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걸 못한 거예요. 그래서 공천은 자기를 던져야 되는 거다. 저는 그래서 쟁취하는 거고 던져야 되는 거고 무조건 이기는 거예요. 이기지 못하면은 결국은 그렇게 되는 거다. 그런 원칙을 가지고 하나의 예를 말씀드렸습니다. 선배님. 예? 죽기 살기로 하라고. 예. 정치의 생명을 걸고 네. 해야 된다고. 그걸 딱 걸고 해야 됩니다. 이게 결국은 대통령하고의 두터운 신뢰가 중요합니다. 근데 대통령하고 신뢰 속에서 당당하게 과감하게 할 얘기를 해야 됩니다. 당심이 뭔지 민심이 뭔지. 근데 그 앞에 가면 전부 다 주눅 들어서 얘기를 못합니다. 그리고 몇 년 지나면 대통령이 실패한 대통령이 낙인 찍힙니다. 그러면 진짜 대통령을 사랑하고 대통령의 성공을 바란다면 그 말씀을 해드려야죠. 지금 당장 듣기 싫은 소리지만 결과적으로 대통령을 위한 길이다. 그게 가장 안타깝습니다. 그러니까 싫은 소리를 안 하려고 합니다. 이게 가장 큰 문제죠. 예, 마치겠습니다. 예, 바쁘신데 참석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면서 오늘 윤상현에게 듣는다 자유헌정 포럼 초청 토론을 마치겠습니다.